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약점을 이용해갖고 중국의 군사적인 팽창을 막자, 그 워싱턴의 싱크탱크가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서 제가 한번 기사를 읽어봤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고서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기사가 잘 요약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그 보고서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워싱턴의 CSBA,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라는 싱크탱크가 낸 보고서인데 두 사람이 썼는데 아주 잘 쓴 보고서예요. 이것도 뭐 대여섯 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아니라 무려 120페이지니까 저 사진에서 보시 책입니다. 책인데 어떤 미중 간의 패권 전쟁, 군사력 경쟁을 아주 새로운 각도에서 잘 조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중국의 시지속에 내오는 게 세 가지죠. 중국몽, 세계 1위의 경제대국, 군사몽, 2045년까지 월드 클래스 밀리터리 파워를 매기겠다. 이건 뭐 쉽게 말하면 군사력도 세계 최강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사 패권을 잡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양 굴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인민해방군이 중국 본토 방위에 주력했는데 앞으로는 글로벌화해갖고 뭐 연안 해군을 지나서 글로벌 해군이 되겠다. 이같이 이제 중국이 야심만만한 군사적인 포부를 그 전 세계에 공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문에도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바다 건너 세계로 뻗어가는 중국군의 능력 얼마나 커지나 이런 관심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민해방군은 세 가지 전투력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중국 본토를 방위하기 위한 지상군 전력이죠. 육군입니다. 뭐 탱크, 대포. 두 번째가 중국 앞바다를 지키기 위한 연안 해군 전투력. 세 번째가 이제 글로벌 해군이죠. 글로벌 해군은 말 그대로 전 세계 바다에 나가서 중국 해군이 작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글로벌 인민해방군 그러면 꼭 중국 본토뿐만 아니고 남중국 해군이든지 뭐 하다못해 아프리카든지 남미든지 아무 데나 가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워싱턴 전략보고서가 지적하는 것은 글로벌 인민해방군이 되는데 중국이 결정적인 지정학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글로벌 인민해방이 되려면 중국 대륙에서 먼 바다로 진출해야 되죠.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을 진출하려면 군사력을 육군, 지상군 위주에서 아까 말한 첫 번째 지상 전투력 위주에서 해군 위주로 막 바꿔야 됩니다. 대양 해군, 원양 해군, 글로벌 해군으로 바꾸면 중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는 게 이 워싱턴 전략 보고서의 그 보고입니다.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그리고 미들 파워에 포위되어 있답니다. 맞습니다. 보십시오. 러시아 군사 강대국이죠. 인도도 강대국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 강대국입니다. 그 다음 미들 파워는 대한민국 미들 파워입니다. 한미동맹 딱 맺어져 있죠. 대만도 보시면 어때요? 20만 이상 국방력을 갖고 있으니까 미들 파워죠. 호주도 미들 파워죠. 베트남 이제 중국하고 동족 미들 파워입니다. 문제는 이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이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든지 또는 프로 아메리칸 국가라는 겁니다. 저 잘 보세요. 원래 전통적인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가 블루로 표시되어 있는 일본, 한국, 타일랜드, 호주고 그 다음에 친미 성향의 국가, 최근에 특히 이제 중국이 패권의 야욕을 드러나면서 막 이 친미로 돌아선 국가들이 대표적인 인도죠. 인도, 그 다음에 동남아, 남중국해 연안국가는 다 돌았었어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다 돌아서고, 대만, 이런 식으로. 또 몽골도 미국의 군사지가 있을 정도로 약간 친미 성향이 강합니다. 중국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 강하거든요. 이제 문제는 이 중국이 그래서 잘 외교 잘하고 군사적으로 잘하면 되는데 주변 국가 엄청나게 많은 계속 국경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한반도 침략하지 않았습니까? 6.25 때. 그 다음에 그 대만 해협에서 뭐 금문도 포격전하고 1970년대에는 파라셀 군도, 베트남이 그 실질적으로 점령해서 파라셀 군도를 베트남 군함 한 척을 가라앉히면서까지 무력으로
이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인도하고는 여러 번 그 국정전쟁 했어요. 1960년대 뭐 히말라야 산맥 그쪽에서 뭐 하고, 또 작년에도 빡세게 국경전쟁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북한 국경에도 우리 그 국내 그 언론 보도에 하면 중국군 병력 30만을 배치하고 요금 미사일도 배치하겠다. 이 압록강 이쪽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홍콩 범퍼 사태로 홍콩이 불안하니까 홍콩 인접에도 인민해방구를 직결시킨다. 아직 인민해방구 바쁩니다. 바빠. 사방으로 그냥 국경 근처에 이제 막 군사적인 긴장이 많아지니까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대만도 공격 준비를 완료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무력 침략할 수 있던 엄청난 군사력을 대만 그 근처에다 갖다 놔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러시아하고 중국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요. 1969년 3월부터 9월까지 한 6개월 동안 그 우스르강 유역에서 이제 그 대치했는데, 동원한 병력이 중국군은 81만을 동원했고, 그때 그 당시 소비에트죠. 소비에트는 65만을 동원했어요. 완전히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모스크바가 완전히 중국 본때 보여주겠다고 핵 무기 터뜨릴 생각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 베이징에서 마오쩌둥 깜짝 놀라갖고 이 수도를 베이징에서 저기 내륙으로 옮기는 것까지 생각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 국경 위기가 있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막강한 기갑 탱크 부대를 가진 러시아 국경에다 엄청난 육군의 지상군 전투력을 배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 탱크 부대. 이거 우리가 잘 알지만 2차 대전 때 세계 최강의 타이거 팬저 독일 기갑을 그냥 물리친 그 T-34 탱크부터 이 러시아 탱크 기갑 부대 아닙니까? 얼마나 그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중국 땅에서 이 군사력을 많이 배치하냐면 2차 대전 때 그 일본군이 만주사변 있고 중일전쟁 할 때 항상 그렇게 미국하고 태평양 섬에 싸우느라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항상 100만, 그 일본 제국주의자가 자랑하는 자기들이 최강의 관동군 100만을 그 만주 지역에 묶어놨어요. 왜냐하면 소련을 경계하기 위해서죠. 지금 중국도 똑같습니다. 러시아 믿을 수 없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많은 그 중국 인민해방군 육군을 저기 러시아 국경에 묶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이 중국이 그간의 고도 성장이 가능한 것은 미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중국몽, 군사몽, 해양국기로 미국과 각을 세우고 패권 전쟁을 하고 전 세계 모두가 엔티 차이나 아젠다로 도섰다. 이거는 마오쩌둥이 1960년대 범한 과오를 되풀이하는 거라고 이 CSBA 워싱턴의 그 싱크탱크가 지적합니다. 마오쩌둥이 1960년대 후르초프를 정권을 비판했고, 저거 수종주의자, 정식 공산주의가 아니라 그랬고, 소련하고 관계가 나빠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9년에 꽈당 붙어갖고 사실 중국이 졌어요. 소련의 기갑부대한테 거의 패배했거든요. 근데 중국은 절대로 졌다고 인정을 안 하죠. 그다음에 미국하고도 이제 한반도 우리의 6.25 전쟁 때 대한민국 불법적으로 침략했다가 이 침략자로 유엔에 날개치게 하고 주기장막 속에서 몇십 년 동안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오의 고립주의, 세계 양대 슈퍼파워 소련과 미국하고 각을 세웠던 그런 고립주의를 시주석이 군사몽, 중국몽, 해양국 이러면서 되풀이하고 있다는 게 워싱턴 싱크탱크의 이거 지적이고요. 자,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력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국방비는 뭐 미국이 한 뭐 3분의 1도 못 됩니다. 근데 병력 수는 많아요. 중국이 219만이고 미국이 140만이죠. 근데 이렇게 자세히 국방력을 비교해 보면 장갑차, 대포, 로켓포 이런 데서는 중국의 육군이 미국 육군에 비해서 크게 이렇게 뒤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전략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 중국이 상대적으로 중국의 군사비를 본토 방위라는 지상전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큰 약점입니다. 본토 방위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해야 된다. 이게 약점 1, 첫 번째 약점입니다. 자, 그럼 우리 미국을 한번 볼까요? 그럼 미국도 중국처럼 미국 본토를 방위해서 많은 군사력을 본토에 유지해야 될까요?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죠. 미국은 United States of America는
19세기의 국경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토 방위를 위해서 미 육군을 뭐 많이 배치할 필요도 없고 연안 해군을 많이 배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 지도를 보시면은 19세기 전반까지 저기 보면 텍사스부터 캘리포니아주가 빨간색으로 선 그어놓고 하얗게 표시되는 거는 미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스페인 영토였다가 멕시코가 독립한 다음에 멕시코 땅이었어요. 우리가 유명한 영화 알라모 전투 있지 않습니까? 존 에인 나오고 리차드 위드마크 나오는 영화 보면은 존 에인은 항상 좋은 사람으로 나오니까요. 서부의 선역으로 나오니까 이 독재자 그 멕시코군이 막 그 알라모 요새를 막 침략하는 거 돼 있는데 역사를 자세히 보면 그 반대입니다, 반대. 제가 공직했을 때 이제 멕시코에 협상하러 갔습니다. 저녁에 멕시코 관리들하고 협상 끝나고 데킬라 한 잔 짜 먹으니까 그 낮에는 뭐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하던 사람이 영어로 이러더라고요. 우리말로 하면 제기랄 전쟁 한번 해갖고 자기나라 영토의 반 이상을 뺏긴 나라는 멕시코밖에 없답니다. 지금은 텍사스에 그 멕시코 사람들이 많이 불법 이민 가갖고 문제가 있는데 19세기 전반만 해도 이 멕시코 땅인 텍사스에 아메리칸이 포장마쳤다고 불법 이민 온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요걸 한번 제가 자세히 이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텍사스에 오스틴이라는 도시 있지 않습니까? 이 오스틴이라는 도시는 뭐냐면 저 사진에 보이는 샘 오스틴하고 스티브 오스틴 두 사람의 이름을 딴 건데 그 1820년에 그 당시에는 이제 이 텍사스가 스페인령이었을 때 오스틴이 스페인 정부한테 탄원을 한 겁니다. 그냥 사정을 한 겁니다. 야, 우리 아메리칸이 말이야, 이 서부로 자꾸 이주하는데 300가구만 텍사스 땅에 와서 살게 해줘. 300가구만. 그러니까 스페인이 뭐 300가구 정도 그냥 와서 살아 오라고 오케이 해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텍사스 이렇게 쫙 넓은 초원에 어떻게 300가구를 스페인 군인들이 셉니까? 그러니까 우르르 막 몰려온 거예요. 300가구 넘어서. 그래갖고 아메리칸이 텍사스에 정착하니까 1821년 멕시코가 독립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 뭐 아메리칸 나가. 그러니까 이 텍사스에 정착한 아메리칸이 독립운동을 벌인 겁니다. 그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텍사스를 멕시코가 이제 미국한테 뭐 실질적으로 뺏긴 거죠. 근데 또 얼마 후에 1846년부터 1848년까지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빡세게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그냥 멕시코 시티까지 막 달려가고 그랬는데 멕시코가 졌죠. 져가지고 이제 뭐 이 조약을 맺어갖고 나머지 땅, 저 지도에 보시는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를 근데 역사가 재밌는 게요. 제가 멕시코 공무원들이라니까 뺏겼다고 표현하는데 미국 역사를 보면 할래 그러니까 샀다고 이렇게 멕시코로부터 샀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미국은 이렇게 19세기에 국경 전쟁을 깨끗이 마무리했기 때문에 본토 방위를 위해서 미 육군, 그다음에 미 연안, 대서양 연안이나 태평양 방위를 위해서 미 해군을 쓸 필요가 없죠. 그냥 미군은 떴다 하면 미 육군과 미 해군은 그냥 글로벌 육군, 글로벌 해군이니까 이게 그 워싱턴의 그 CSBA 싱크탱크는 이게 중국에 비해서 미국이 결정적으로 유리한 지정학적 입지내는 겁니다.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새로운 재미있는 그 지정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해양굴기, 바다 이야기로 나갔습니다. 중국이 뭐 해양굴기 해갖고 뭐 글로벌 해군으로 양성하겠다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면 중국의 국방비가 미국의 3분의 1도 안 되는데 많은 국방비를 지상군, 본토방위는 지상군에 묶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군도 지금 뭐, 항공모함 2,000명 길고 난리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거의 연안 작전, 중국 앞바다의 작전에 묶여서 글로벌 해군으로 태평양이나 인도양으로 대서양으로 지금 중국이 계획한 대로 진출 못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해군력으로 제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항공모함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죠. 11척인데 중국이 2척인데 앞으로 6척까지 갖겠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해군력의 증강입니다. 이제 구축함은 미국이 92척인데 중국이 50척입니다. 구축함은 전투함입니다. 전투함이고.
그 중국도 굉장히 우수한 구축함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미 국방성 보고서에 하면 해군 함정 척수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많거든요. 근데 그게 다 허당입니다. 허당. 중국이 미국보다 많은 그 군함들이 뭐냐면 프리게이트와 미국은 한 척도 없는데 중국이 46척인데 이 프리게이트라는 게 뭐니까 약간 소형 군함이고 미국은 그런 거 안 맹깁니다. 왜냐면 고속정 초계정 빠르게 막 움직이는 조그만 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은 21척인데 중국은 72척. 그 다음에 연안 순시선. 미국은 13척밖에 없는데 인민해방군은 123척. 저게 뭐를 말하냐면 중국이 항공모함을 맹길고 최신의 구축함을 일부는 가졌지만 중국 해군의 주력은 중국의 앞바다, 연안 해군의 전투력에 묶여있다는 거예요. 해군력이. 그렇게 크게 그리는 거라면 지상전, 연안 해군, 글로벌 해군 세서 볼 때 중국은 주변 국가하고 둘러싸이고 국경전쟁, 국경분쟁을 하기 때문에 많은 군사력을 육군에 묶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남중국해, 대만, 쌩까고 근데 막 미국, 일본, 대만하고 막 흰교롱에다가 연안 해군에 묶여 있는 겁니다. 중국 해군이. 이게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저거 보세요. 산둥함 만들고, 랴오랴함 만들고, 이렇게 여러분 언론에 보면은, 이렇게 산둥함, 랴오롱함이 남중국해를 막 지나가고, 대만 해협에 접근하고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저 산둥함이나 랴오롱함 항공모함이 중국 앞바다에서 얼씬거리는 게 아니에요. 항공모함은 먼 바다로 나가는 게 항공모함입니다. 미국 항공모함은 어디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 왔다 거리나요? 그냥 미국 항공모함은 다 일본의 그 기지, 괌, 오키나와 기지에 이렇게 태평양 건너 이쪽에 와 있잖아요. 그 중국 항공모함도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뚝 떠서 영국 앞바다에 가 있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1도련선이라고 미국, 일본, 필리핀, 호주 이런 나라가 노란색으로 철통 같은 방위망을 쳐놓으니까 이걸 뚫지 못하고 그 좋은 항공모함 가지고 그 좋은 구축함 가지고 중국 앞바다에서 우리 좀 쉽게 말하면 놀고 있는 겁니다. 저게 중국 해군의 약점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글로벌 해군, 해양골기, 5대 해군 6대주로 인민해방군 나가자 그러면 해외에 군사기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군사기지. 자, 우리 지금 중국이 아직 대서양은 군사기지 맹길 입장 이런 중국이 공들이는 1대1로 공들이는 인도양 군사기지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죠.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인도양에 보면 이렇게 중국 국기 있는 게 그 중국의 군사기지입니다. 저 제일 왼쪽에 아프리카의 지부티, 그 다음에 파키스탄의 과다르항, 그 다음에 그 스리랑카의 그 중국 국기 돼 있죠. 그 다음 버마에 또 그 중국 해군기지 있죠. 이 정도면 중국이 상당히 그 인도양의 그 해군기지를 확보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인도양의 미국 해군기지도 저기 이렇게 몰디브 아래 인도양 남쪽에 있고 그 다음에 지부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미국 해군도 같이 쓸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제가 아는 블룸버그 이 자료에 하면. 근데 문제는 인도입니다, 인도. 근데 인도가 만만치 않게 인도양의 해양 군사기지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 별표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인도 본토뿐만 아니고 인도양 이 아래쪽도 섬에도 갖고 있는데 제일 여러분이 중시해야 될 게 저 지도 가운데 말레이 반도 아래 그 말라카 해협에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말라카 해협에 딱 미국이 군사기지를 갖고 있고 그 말라카 해협에서 인도 나가는 딱 안다만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인도 영토인데 거기 인도가 강력한 군사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른색 스타 별로 제가 표시했는데 그러니까 미국과 인도가 손잡고 꽉 저기를 봉쇄해버리면은 인도양으로 나간 중국 해관은 완전히 동안에 든 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인도양의 해양 군사기지를 맹기려는 중국의 약점이고 아킬레스건이죠. 물론 동아시아 쪽 오키나와 일본 이쪽은 말할 필요도 없고 호주 쪽은 말할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CSBA 워싱턴 전략에 와서 얘기하는 게 해외 군사기지의 제일 중요성은 지속성과 신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 시에는 그래 중국 해군 쏘 그러다가 미국하고 빡세게 어떤 전쟁 상황, 위기 상황일 때 그 나라가 그렇게 해도 미국하고 등을 돌리고 중국 해군한테 우리 항구 쏘라고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트러스트,
그 양국, 중국과 그 나라 간의 신뢰가 형성되고 shared value, 가치를 공유해야 된대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미국 해군하고 중국 해군하고 같이 그 항구를 사용하다. 그다음에 오랜 협력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이 막강한 군사기지를 독일하고 일본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협력이 아니고 빡세게 싸웠어요. 빡세게 싸웠고 미국이 이겼으니까 이 독일하고 일본이 어떤 패전국으로서 그냥 그렇지만 또 미국이 두 나라를 민주국가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가치를 공유하면서 단단한 어떤 해외 군사기지 역할을 하는데 아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인도에서의 중국의 그 해양기지는 거의 대부분 돈 주고 샀습니다. 돈 주고 샀어요. 경제적인 이해관계는 아주 짧은 역사인데 1대1로라고 막 그냥 스리랑카 뭐 이런 데 막 항구 맹길라고 막 돈 중국이 빌려줬는데 뭐 이 경제성 없는 항구 맹길대가 돈을 못 갚았다니까 중국이 야 그러면 내가 이거 채무 면제해 주니까 우리 항구 일부 좀 쓰자.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그 해양 군사기지 이용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미국하고 대치하고 긴장 상황이 될 때 스리랑카가 그 항구를 차이나 해군이 쓰도록 허용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죠. 자, 그럼 지금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워싱턴의 CSBA가 이야기하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중국이 이런 어떤 지정학적인 약점을 무시하고 계속 무리하게 군사몽 해양공기를 추구하면은 혹독한 대가, 코스트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알듯이 막대한 경제적인 비용이죠. 해군용 증강, 돈 먹는 하마입니다. 해외 군사망 구축, 그거 엄청나게 드는 거죠. 그다음 해외 원정군은 국내 주둔군보다 엄청나게 군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두 번째, 이게 심각하게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기회비용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글로벌, 뭐, 밖으로 나가자 해양군이 그러면 지상군하고, 중국 본토를 지상군하고 연안 해군의 군사력을 축소하고, 글로벌 인민해방군 쪽으로 몰아줘야 되면 국토방이란 지상군의 전투력이 약화되면 유사시에 진짜 러시아 믿을 수 없어요. 무사시에 어떻게 인도가 어떻게 할 때 중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거죠. 이거 베이징이 심각하게 진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 번째 스타트업 비용입니다. 미국은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해외 2차 대전 통해서 1차 대전 다 해외 군사기지나 모든 걸 구축해 놨는데 중국은 혼자 스타트업이잖아요. 진짜 열심히 스타트업 하는데 모든 군사기술을 혼자 개발해야 돼요. 특히 해군력은 독학으로 안 됩니다. 독학으로 안 돼요. 일본 해군이, 일본 제국지 해군이 그렇게 강할 수 있던 거는 영일 동맹에 의해서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 해군은 마음먹고 키워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민해방군은 70년 동안 해외 작전한 경험이 없잖아요. 군사동맹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해외 네트워크를 하려면 다른 나라 국가와 같이 하는데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스타트업 코스트죠. 세 번째, 이 워싱턴 싱크탱크가 또 보고하는 게 중국 인민해방군 군부 지휘부, 그러니까 장군이나 제독들 사이에 고인 글로벌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이 크다는 거예요. 인민해방군 해군 이렇게 사열하고 막 그럴 때 폼 팍팍 잡는데 먼 바다에 가서 해양 군사 작전은 안 해봤거든요. 해군 함장들이 안 해봤어요. 그런데 제일 불안해하는 거 인도양 하겠다고 막 그러는데 인도양으로 랴오링함이나 끌고 막 구축하면 되고 인도양 들어갔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인도양으로 들어가는 딱 그 병목은 말라카 해협이거든요. 미국 해군하고 인도 해군이 그 말라카 해협을 딱 봉쇄해버리면 랴오링함이나 인민해방군의 해군이 인도양에 갇히는 거예요. 결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이 너무 과대한 욕심을 내가지고 너무 많은 나라와 너무 많은 전선에서 너무 과도한 군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하고 동맹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거 아주 CSBA가 얘기한다 재밌습니다. 첫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많은 그 엔타이 차이나 아젠다에 참여한 동맹국과 함께 인민해방군이 전선을 최대한 확대시킵니다. 전선인 게 뭐냐면 그 인민해방의 군사력을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소모전, 낭비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거죠. 남중국에서 항해자주 그러면서 미국 구축하면 왔다 갔다 하면 중국군 열받고 동원하고 총 쏘고 난리치는 게 이게 군사력을 분산시키고 중국이 군사력이 지나치게 넓게 스프레드업
분산되고 낭비시키면은 결국은 중국이 아까 말한 미국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국방비를 가지고 이 많은 분야의 전선에서 커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민해방군은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결과부터 말하면 인민해방군의 육군, 해군이 가진 능력 이상으로 너무 싸워야 될 전선이 많고 싸워야 될 상대가 많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인민해방군, 해군은 지금의 연안해군 수준에서 머무르고 해양 굴기 힘들고 글로벌 해군 실현 안 된다는 게 이 워싱턴 싱크탱크의 보고서입니다. 아주 참신하고 재미있는 보고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